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질서와 청결의 상징,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라 불리던 싱가포르가 지금 중국 자본과 관광객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데요. 더 놀라운 건 그 안에서 살아가는 현지 시민들과 국제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주변국 곳곳을 조용히 잠식해가는 이 현실은 단지 싱가포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싱가포르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 찬란하던 도시, 질서와 정교함으로 빛났던 그곳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니요. 저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알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청결과 질서를 자랑하던 이곳. 어린 시절 제 미래를 그리며 뛰놀던 거리들이 이제는 낯설고 거칠게 느껴졌어요. 이 도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변화의 끝은 어디일까요? 저는 그 끝을 상상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슈아 탄입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태어나 자랐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싱가포르와 영국 그리고 영연방 국가들을 잇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겠다는 꿈을 안고 유학길에 올랐고 현재는 로열 커먼웰스 소사이어티 싱가포르 지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싱가포르가 지켜온 가치를 계승하고 동서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실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나라가 걸어온 길이 누구보다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1819년 영국의 스탠퍼드 래플스 경이 이곳을 동인도 회사의 무역항으로 개척한 이래 싱가포르는 영국의 주요 식민지 항구로 발전했고 세계 무역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전쟁 후 다시 영국의 통치 아래로 돌아온 1945년부터는 민족주의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1959년 리콴유 총리가 이끄는 자치정부가 수립되었죠. 이후 말레이시아 연방 참여와 탈퇴를 거쳐 1965년 8월 9일 마침내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싱가포르는 리콴유의 리더십 아래 기적적인 성장을 이뤄내며 아시아의 금융과 무역 허브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랐고 그 자긍심을 온몸으로 느끼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밀려오는 이 이질감은 더욱 뼈아팠습니다. 창이 공항은 여전히 깔끔하고 세련되어 있었지만 그 바깥은 전혀 달랐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낯선 억양의 중국어, 고성방가와 무질서한 움직임, 그리고 어느새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은 혼잡함과 소란. 중국인들의 추태가 아무렇지 않게 용인되는 모습, 제가 기억하던 싱가포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문화의 다양성이 아니라 도시의 근본 질서가 뒤틀리고 있다는 강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리나베이의 고층 빌딩 속 제 사무실에서도 그 기류는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빌딩 로비엔 고급 시계를 찬 중국계 투자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회의에서는 중국 자본, 중국 관광객, 중국 투자자라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저희 조직조차 점점 더 중국 프렌들리한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었죠. 저는 영연방의 전통을 계승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이 상황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가치는 과연 지금도 유효한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공공장소 흡연, 무단횡단, 쓰레기 투기, 그리고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시민과 경찰들. 한때 작은 범법 행위에도 철저히 단속하던 이 나라가 이제는 눈치를 보며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무너지는 건 단지 거리의 규범이 아니라 이 도시를 지탱해온 자긍심이라는 사실을 절감했어요. 며칠 뒤 영국에서 오래 알고 지내온 BBC 소속으로 이곳에 주재 중인 영국인 기자 올리버 스펜서를 만났습니다. 스펜서는 싱가포르에 저보다 1년 먼저 부임해 와 있었고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싱가포르 사회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 부동산도 교육도 일자리도 점점 중국 자본이 잠식해가고 있지. 싱가포르 아이들은 이제 자기 나라에서 외국인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그 말은 제게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리더로서 이곳에 돌아왔지만 정작 제가 지키고자 했던 싱가포르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마리나 베이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찬란한 조명 아래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 깃든 에너지는 더 이상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문했어요. 과연 이 도시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가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 그 중에서도 한국이나 일본처럼 가까운 이웃나라들에까지 조용히 퍼져나간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잃게 될까? 국제 정치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 흐름이 너무도 익숙했기에 더욱 우려되지 않을 수 없었고, 지금 싱가포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결코 이 도시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싱가포르가 아니야.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익숙했던 거리에 서서 저는 그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고 말았어요. 단순한 회의감이나 낙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의 신념을 흔드는 진동이었고 오래도록 쌓아온 자부심이 깨지는 소리였죠. 제가 자라온 도시는 사라지고 있었고 그 자리를 누군지도 모를 거대한 무언가가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그것을 직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로열 커먼웰스 소사이어티 지부장으로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싱가포르 각계의 인사들과 연이어 만났습니다. 정부 기관 관계자들, 기업 대표들, 학계 인물들, 외교관들. 그런데 만날수록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말끝을 흐리고 있었어요. 중국 자본과 관광객의 영향에 대해 말할 때면 누구나 눈치를 받고 말을 아꼈습니다. 어떤 이는 글로벌 시대엔 피할 수 없는 변화라 했고, 또 다른 이는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며 애써 긍정적인 해석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말과 달랐어요. 모순된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는 모습, 더 정확히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체념이 배어 있었죠. 그 체념은 거리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리버밸리 인근의 한 전통시장,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자주 가던 그곳은 이제 풍경 자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각 민족의 고유한 색채가 조화를 이루며 섞여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 본토식 인테리어와 대륙 특유의 홍보 문구, 상품 진열 방식이 거리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상점 주인은 중국에서 온 유학생 출신이라며 요즘은 대부분의 고객이 중국인 관광객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나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기업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무역 협력이었고 발표자는 홍콩계 부동산 개발 회사의 중역이었어요. 그는 발표 내내 중국과의 시너지, 내륙 자본의 적극적 참여, 중화권 관광객 중심의 마케팅 전략 같은 단어를 쏟아냈습니다. 청중석에서 몇몇 싱가포르 토박이 비즈니스맨들이 미간을 찌푸렸지만 결국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변화인가 아니면 항복인가? 정체성은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침묵 속에서 조용히 빼앗기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우리 조직의 내부 기조 문서를 읽었습니다. 외부 파트너십 다변화, 차이나 커넥션 강화, 문화 교류 프로그램 확대 같은 문구가 있었죠. 모두가 외교적 언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방향 조절과 눈치 보기의 결과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한 줄을 지웠다가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도시를 관찰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걸요. 이것은 제 도시의 문제였고 제 책임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변화를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젠통 지역의 한 중학교였습니다. 청소년 대상 글로벌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였는데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어요. 학생들 절반가량이 중국계 이주민 자녀였고 일부 학부모는 학교 측에 교내 공지 사항을 중국어로 병기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이들과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포기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다음으로 참석한 행사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데모데이였습니다. 인공지능 진단 기술을 개발한 청년 창업자들의 모임이었죠. 저는 그들의 열정에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가장 큰 투자는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그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선전이요. 심사도 빠르고 자본력도 다르니까요. 이곳에서도 젊은 세대는 중국을 기회로 여기고 있었고 기존의 시스템은 너무 느리고 까다롭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능인가요? 아니면 세대가 달라진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싱가포르는 이제 과거의 참고서가 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리틀인디아에서 열린 다문화 포럼 현장. 저는 발표자로 나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며 성장해온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변화는 포용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발표 후 박수는 이어졌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강한 저항을 느꼈고 그 순간 깨달았죠. 싱가포르 사회는 이제 질문조차 불편한 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이 도시는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해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독립을 이루기까지 단 한 번도 정체성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전쟁과 빈곤, 인종 갈등까지 모두 이겨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자본의 속도에 밀려 조용히 자신을 비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너무도 교묘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과연 저는 무엇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돌아온 걸까요? 로열 커먼웰스 소사이어티 지부장이란 직함이 지금의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이 도시의 중심에서 리더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날부터 저는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혼란의 와중 시간은 많이 흘렀고 올리버 스펜서로부터 문자가 도착했어요. 그는 오랜만에 저녁이나 하자며 짧은 인사를 전했는데 저는 그 만남이 생각보다 더 깊은 여운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단지 반가운 동문 간의 재회일 뿐이었어요. 주말 오후 저는 도시 외곽에 있는 한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스펜서를 만났습니다. BBC 싱가포르 지국 특파원이자 옥스퍼드 시절 저보다 한 학번 아래였던 친구였습니다. 늘 침착하고 분석적이면서도 현장을 사랑했던 기자였죠. 세계 곳곳을 누비며 현장의 공기와 인간 군상을 기록해온 그는 지금은 싱가포르에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포르치니, 리조또와 레드 와인이 놓였고 우리는 오래전 캠퍼스 이야기부터 꺼내며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식당 창밖으로는 느리게 흐르는 오후 햇살과 한산한 거리, 오랜만에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러다 그는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조슈아, 이 도시는 너와 내가 기억하던 싱가포르가 아니야. 너도 알고 있지? 그 한마디에 우리는 갑작스럽게 너무 깊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 문제는 그게 단지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거야. 그는 곧장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지난 몇 달간 취재한 사진과 인터뷰, 수치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의 상권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느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어떻게 치솟았으며 어떤 정책이 시행된 이후 공공 질서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상세히 기록한 자료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슴으로 느꼈던 변화가 그의 손끝에서는 구체적인 기록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BBC 런던 본사에서도 이번 리포트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단순한 도시 변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다문화의 실패 사례가 될 수 있거든. 그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근무했을 때 참 인상 깊었던 게 있어. 중국과 맞닿아 있는 나라지만 쉽게 휘둘리지 않더라고. 관광 정책부터 외교, 범죄 대응까지. 물론 그 나름의 복잡함도 있겠지만 기본 원칙이 있었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제 안의 한 구석을 깊게 찔러 들어왔어요. 싱가포르는 어땠던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 지금 어디에 있었던가?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어. 오히려 한국이나 일본처럼 중국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나라들이 지금은 더 균형 잡혀 보이기도 해. 그게 진짜 독립 아니겠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울리던 수많은 질문들, 로열 커먼웰스 소사이어티의 역할, 제가 돌아온 이유, 이 도시의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와의 대화는 감정적인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고 날카로운 현실의 확인이었고 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경고였습니다. 나는 네가 그 누구보다 이 도시의 본질을 잘 안다고 생각해. 너는 이 나라에서 자랐고 영국에서 배웠고 지금 다시 이 중심에 있잖아. 조슈아, 너 같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움직일 수 있겠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전류가 흘러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내 등을 밀어주는 듯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밀침은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이제 더는 관찰자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친 뒤 천천히 거리로 나섰습니다. 평온한 주말 오후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은 킥보드를 타며 웃고 있었어요. 도시의 표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표면 아래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있음을.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슈아 탄, 너는 이 도시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 순간 저는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닌 실천이 필요한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도시에 다시 질문을 던지겠다고.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싱가포르의 다음 10년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판단을 유예하지 않았고 중립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역할과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도시에 대한 애정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행동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됐어요. 조직 내에서 프로그램의 방향을 다시 논의했고 차이나 프렌들리라는 명분 아래 무비판적으로 진행되던 몇몇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멈췄습니다. 쉽게 동의하지 않았고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리에서는 2번이고 3번이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BBC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지막한 제목의 특집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정체성을 잃어가는 도시 싱가포르 조용한 균열. 작성자는 올리버 스펜서였습니다. 그날 우리가 함께한 식사 이후 그는 며칠 밤을 새워 취재를 마무리했고 마침내 그 기록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기사는 단순한 외신 보도를 넘어섰습니다. 싱가포르 내부의 복잡한 갈등을 외부인의 시선으로 정교하게 해부했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 이면의 진실을 조명했죠. 그중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태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일삼는 모습, 공원 한복판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장면, 길모퉁이에서 몰래 노상방뇨를 하다 적발된 관광객들의 사례. 심지어 일부는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기본 반찬을 마치 뷔페인양 가져가 비워버리고 남은 음식을 비닐봉지에 몰래 담아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기엔 너무 빈번했고 점차 시민들의 일상 속 스트레스로 누적되고 있었어요. 올리버는 이 현상을 조용한 침범이라 표현했습니다. 관광객이라는 이름 아래 면책처럼 허용되는 일탈, 그리고 그것이 축적되어 도시의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경고였죠. 이건 단순한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이 도시의 구성원들이 더는 말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는 기사 말미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 특집 보도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이례적으로 재인용했고 싱가포르 사회는 오랜만에 큰 파동을 겪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신의 간섭이라며 반발했지만 더 많은 이들은 드디어 누군가 말해줬다고 이야기했어요. SNS에서는 우리 의도시 침묵은 변화를 막는다 같은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됐고 젊은 세대는 당연했던 불편함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직접 무언가를 바꾼 것은 아니었지만 제 작은 움직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을 당기고 그 손끝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처음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 도시를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게 심어줬습니다. 몇 주 후 로열 커먼웰스 소사이어티 싱가포르 지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문화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 연대 프로그램을 새롭게 발족하며 동아시아 국가 간의 정책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저는 그 기획을 주도했고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관광 유입 구조에 대한 견제 장치와 문화자산 보호 정책 등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싱가포르에겐 그것이 부러운 사례로 다가왔습니다. 서울과 싱가포르 두 도시는 언뜻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외부 자본과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자국 정체성과 주권을 지켜야 하는 도시국가 혹은 도시형 국가. 제가 한국과의 연계를 제안한 이유는 그들이 보여준 단호함과 냉정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지 않으려면 먼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 빛 아래엔 질문이 있었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있었어요. 올리버의 기사가 모든 걸 바꿨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다시 묻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흐름 속에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싱가포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중요한 건 되돌리는 게 아니라 다시 중심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중심은 정치가 아니라 문화와 시민의식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잊고 있었을 뿐 결코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도 로열 커먼웰스 소사이어티에서 일하고 있고 여전히 싸우고 있으며 때로는 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도시에는 아직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점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질문이 있는 곳에 변화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변화는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나라로서 분명히 참고하고 경계해야 할 대목이죠. 물론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도 꿋꿋하게 중심을 지켜온 민족입니다. 중국에 끌려다닐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기에 더욱 냉철하게 지켜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